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테슬라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자동차 이외의 그 외 사업, 소프트웨어, 로봇 같은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은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주가를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크레이그 어윈 로스 MKM 애널리스트 이분의 견해인데, 이분은 예전부터 테슬라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던 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목표 주가를 $85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분 얘기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내렸냐? 테슬라 주식은 로보택시나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이 AI 관련 새로운 소식이 없었고 로보택시도 연기가 됐다. 그리고 테슬라는 운전대가 없는 거를 원래 목표로 해서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10월 10일 머스크가 공개한 새로운 날짜죠, 로보택시. 이때 행사에서는 운전대가 있는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고, 핵심 성과 같은 걸 보면은 여전히 이 자동차 회사로서 자동차 마진이 200bp 낮아졌고, 주당 순이익이 10센트 미달했고, 인도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그러니까 자동차 부문에서는 좋은 소식이 없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테슬라를 이 도요타랑 비교할 때 프리미엄 가치로 거래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옵티머스와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보다 10년 정도 기술이 앞서 있는데 현대는 이거를 10억 달러에 샀다. 엄청 싸게 샀다는 얘기겠죠.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이 테슬라 차량에 카메라 해상도는 부족하다. 이분은 베어리시하게 보는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 안 좋게 얘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이 앞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인정을 해야 하지만 프리미엄 가치는 부여하지 못하겠다. 도요타는 올해 900만 대 이상을 팔겠지만 테슬라는 200만 대도 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분 얘기는? 테슬라는 아직은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우겨도 자동차 회사다. 다른 혁신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프리미엄 주가로 반영될 만큼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거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주식을 매수로 업그레이드한 게 2019년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많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 2019년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뭐 등락이 있었지만 많이 이제 불리시한 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건 다 놓친 것이죠. 여튼 참고하시고 계속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AI와 도조, 옵티머스, 오토파일럿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고, 머스크는 5년 전 로보택시 약속했지만 기존 차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할인 압력 계속될 것이고, 새로운 제품 출시도 필요한데 사이버트럭 실패했고, 10월 10일 나오는 로보택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운전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론, 테슬라는 혁신적인 기업이며 훌륭한 회사다. 하지만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분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이 테슬라 주주로 오랫동안 테슬라로 수익을 내온 블루라인 캐피털의 빌 버룩 의견입니다. 나는 테슬라를 믿는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어제 EPS 나온 거는 뭐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니다. 왜냐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정도 변동성은 예상을 해야 된다. 자동차 비즈니스는 굉장히 시클리컬한 산업이고 지금 환경이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테슬라는 기술 회사이며 소프트 회사이고 AI 회사이고 재생에너지 회사인 거 맞다. 로보택시 이벤트 연기됐지만 중국 모멘텀이 있고, 또 어제 컨퍼런스 콜에는 많은 이 시사하는 게 있다. 긍정적인 게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컨퍼런스 콜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중에 실현되는 게 이 몇 분기 전에도 이런 식의 패턴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지나보면 다 맞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빌이 얼마 전에 테슬라 주식을 꽤 팔았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사고 계십니까?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 산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사서 재미를 좀 봤고 보유 주식의 일부를 $250에서 매도를 했다. 그때도 나는 이 주식이 좀 떨어질 거로 봤고, 그래서 200에서 $215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차트만 보자면 주가가 215에서 220 이하로 떨어지는 게 좀 별로긴 한데, 기술적으로 볼 때 이 연중 최저가에서 50% 되돌림 현상이 나온, 그리고 또 50일 이동 평균이 지나는 그 지점이 $200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진행자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테슬라를 믿는다면서 지금은 왜 다시 안 사십니까? 그렇게 좋게 보는데 왜 지금 당장 더 많이 매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이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더 많이 살 필요는 없다.
나는 일단 200달러에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더이자 투자자로서 포지션을 조절하는 그 능력이 내가 가지는 어떤 탤런트인데 이번 주가 마무리되는 것을 좀 보고 테슬라가 200달러를 유지한다면 이걸 지지한다면 더 많이 매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은 존 맥니일인데요. 이분은 테슬라에서 글로벌 세일즈와 서비스 부문 총괄했던 C레벨 출신입니다. 지금은 DBX CEO를 활동하고 있고 GM의 이사회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는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테슬라에게 나쁜 소식이 업계 전체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분 지금 테슬라에서 나와가지고 GM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걸러 들으실 부분은 걸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은 경쟁, 낮아진 가격, 지속적인 수요 성장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수십 개 매력적인 전기차 다른 회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지를 소비자가 받아들고 있다. 테슬라의 라인업은 좀 오래돼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인을 해야 되니까 테슬라 마진은 이제 다른 자동차 업계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고 테슬라는 점점 더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할인해야 되고 이건 마진을 압박한다. 하지만 이런 게 다른 업체한테는 기회다. 결국은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정의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머스크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자율주행은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 테슬라 주식을 팔아라. 그렇다면 오늘의 이 엄청난 매도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매도세일까요? 과연 테슬라 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뉴욕 연은 총재를 맡았던 지금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빌 더들리가 인상 깊은 칼럼을 블룸버그에 남겼습니다. 제목, 나는 마음을 바꿨다. 연준은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나는 오랫동안 이 하이어 포 롱거, 이 진영에 속해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도 바뀌었다. 연준은 가급적 다음 주에 FOMC 열리는 다음 주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지금 경제를 냉각시키려는 연준의 노력이 이미 효과를 거뒀고 물론 이 부자들은 지금 이 호황 국면이었던 오늘은 좀 많이 빠졌지만 자산 가격과 싸게 빌려서 고정시켜 놓은 모기지 금리 덕분에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초과저축을 다 소진했고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에 따른 금리 인상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다. 바이든의 투자 이니셔티브가 불러왔던 어떤 모멘텀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성장 둔화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해서 실업자 대비 충원된 일자리 비율, 이거 연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이게 1.2로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게다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 저희도 많이 다뤘죠. 이 3룰 이게 0.43까지 올라가서 0.5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가르치는 지표인 0.5까지 압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반면에 인플레 압력은 PC 기준 5월에 연간 2.6%밖에 안 올라서 목표치 2%에 이미 근접을 했고 6월 좀 있으면 나오는 수치 역시 비슷한 트렌드일 것으로 보인다. 근데 아마도 연준은 금리를 안 내릴 거다. 왜? 1번. 연준은 또 속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연준은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말했다가 정말 세게 뒤었죠.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선언하는 걸 주저할 수 있다. 2번. 파월 의장이 최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3번. 실업률 증가가 생각보다 시리어스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 이게 해고의 증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노동인구 증가가 실업률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법칙은 노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던 1970년대 경기 침체 역시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캐나다는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4.5로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오늘 자산시장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증시의 디커플링 되는 상황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